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선사시대 중에 석기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석기시대 다음에 해당되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뭐 말 그대로 청동을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보통 시기 구분을 할 때 도구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선사시대의 시대 구분을 하는데,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에 이어서 이제 청동을 사용하던 시대로 넘어가고, 이 다음 시대인 이제 철기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철기시대는 이제 이후에 쭉 철기가 지금까지 철이 사용되기 때문에 철기시대 이후로는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역사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도구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좀 독특한 그 도구가 사용됐던 청동기 시대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청동인데, 청동의 이제 주성분은 뭐 구리 와 아연, 그다음에 뭐 이제 납, 뭐 등, 기타 이제 그 여러 합금을 통해서 만들어낸 도구인데, 뭐 주된 거는 이제 구리하고 주석이죠. 그 왜 하필이면 구리와 주석이냐? 아마 이 시대는 그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시대였는데, 구리와 주석이 열에 그리 높지 않은 온도에 녹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것과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에는 이제 별도로 알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열을 식혔더니 굉장히 단단하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석기와는 다른 신기술이죠. 일단은 뭐 석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깨지지 않고, 또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남들 앞에 보이기도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첨단 기술이었던 이 청동은 그럼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저쪽 서아시아 쪽, 오늘날의 이제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고대 문명으로 친다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쯤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돼서
이제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이제 그런 그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청동이 모든 사람이 다 활용했던 그런 새로운 물질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청동은 일단 그 원료가 되는 이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귀한 물건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동은 주로 지배 계급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배 계급이다.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신분이 구분되는 계급 사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소수의 지배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과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청동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류는 새로운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이 계급 사회를 맞이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지배 계급의 등장과 또 그들이 소유했던 그런 이 청동으로 된 물건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그러면 어떨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대 선사 문화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 전래가 됐죠. 뭐 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그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 하면 다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 그런데 고조선이 세워진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는 더하기 2333년 해서 약 4400년이 지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반만년의 역사다, 뭐 5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화 속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제 보통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고조선부터 시작되었을까? 또는 고조선부터 시작되었다면은 기원전 2333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라든지 아마 뭐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됐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원전 23세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청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정말 오래된 시기죠. 좀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그 기원전 2333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신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뭐 이련 스님이 역사를 왜곡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역사를 이제 아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러나 그 기록만 가지고 고조선을 그때 세웠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고고학인데, 유물로서 우리가 발굴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청동기는 기원전 20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역사를 좀 길고 유구하게 잡으려고 이런 스님이 한 것은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약 10세기에서 한 15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간차가 좀 많이 생기죠. 어쨌든 뭐 그거는 역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현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문화는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15세기 정도의 편년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 지구상의 여러 곳의 문명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모든 문명 다 공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인류 역사에 이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탄생시키고, 자,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토대가 됐던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여러 문명과 이제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 시대였던 신석기 시대의 소위 이제 부족 사회에서 이제는 제법 규모가 큰 그런 형태로 사회가 더 한층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저쪽 그 4대 문명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족들이 연합을 하고 결합을 하면서 거대한 그 오늘날처럼 커다란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 형태의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도시 국가들이 또 결합을 하고 또 연합을 맺고 하면서 이제 더 큰 국가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의 고조선도 아마 그런 일반적인 역사 발전의 그 변화 양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떠한 특징을 좀 갖고 있는가, 일반적인 특징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안산이죠. 우리 안산에 청동기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급의 발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동기 시대의 계급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요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회 발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벼농사가 아니고 이제 밭농사라고 했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끝 무렵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의 가장 큰 특징의 농경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벼농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일반화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그러니까는 청동기 시대는 이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된다는 거죠. 이 생산력이 증대됐다는 것은 결국 잉여 생산물을 창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제 인류는 배고픔에서 벗어났고, 벗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남는 것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남는 것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 그것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 또는 뭐 어떤 부족에게 있어서 물적 토대가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 변화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소유하거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즉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농사 짓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무기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부족, 옆에 있는 마을을 침략을 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뺏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 영토도 땅도 넓게 하는 이런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계급의 발생부터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작은 마을 단위에서 이제 도시국가에서 거대한 국가로 성장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사회 모습이 바뀌게 되죠. 자, 이때 이 청동이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청동은 어쨌든 앞 시대인 석기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청동 무기를 만들고 또 청동 거울을 만들고 뭐 방울 등 여러 청동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동 제품들은 소수의 지배자들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유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와 피지배자를 구분하는 어떤 상징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배자들은 가슴에 청동 거울을 가지고 청동 방울을 딸랑거리며 또 청동 검을 하늘 높이 들고서 나는 너희가 들고 있는 석기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동을 활용해서 의뢰용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 청동 검은 석기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지배자들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권력의 도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를 겸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조선을 배운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했죠.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특히 단군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정치적인 지배자와 또 종교적인 제사장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 자체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를 다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 지도자, 그러니까 지배자 이름을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차차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종교 지도자를 뜻하거든요.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은 뭐 샤만,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 이렇게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제사장의 의미를 아우를 때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겸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권리,
또 그것을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자기의 지배를 더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아울러서 여러 도구들도 많이 변하게 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기의 사용인데, 우리가 앞서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청동기 시대에 와서 이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기에 무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무늬가 없을까? 시대가 발전하면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의 무늬들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동기 시대 토기는 무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 생활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토기의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기에 이 무늬를 새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보급을 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무늬를 새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저의 추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청동기 시대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무덤의 형태인 고인돌의 등장이죠. 결국 이 고인돌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동기 시대 이 계급 발생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고인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동기 시대 그러면 이제 뭐 고인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인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고인, 괸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고인돌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도 그 한국 사람들은 고인돌 그러면은 가장 상징적인 고인돌로 강화도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교과서에 가장 대표적인 고인돌로 사진으로 이제 크게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고인돌은 이제 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이제 뭐 세 가지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흔히 이제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고 있고, 또 사실 또 발굴해 보면 지배자의 주검과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뭐 100%다 지배자의 무덤이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 고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인돌이 주는 의미가 이 고인돌을 통해서 이 당시 그 고인돌을 조성한 그 사람들 좀 더 확대하자면 그 고인돌을 만들었던 그 마을 또는 뭐 부족, 좀 더 크게는 뭐 그보다 더 큰 단위의 어떤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은 정말 규모도 거대하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처럼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고인돌이 축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거대한 고인돌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와서 만들었을까? 이게 수수께끼죠. 그 거대한 고인돌을 어쨌든 돌을 거대한 바위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양옆에 세워놓은 그 괸돌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건 다 수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고인돌을 어쨌든 사람이 힘에 의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흔히 어른 남성들, 뭐 장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 갖고 이동할 수는 없죠, 그죠?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힘을 써야 그 거대한 고인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근리 고인돌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덮개돌의 무게가 20톤이 넘는다고 하죠. 그 20톤이 넘는 그 덮개돌을 이동하려면 수백 명의 남자 어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수백 명의 남자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인돌을 축조한 그 마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다라고 한다면 500명 곱하기 한 가족을 우리가 보통 4명으로 본다면 2,000명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이 마을에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거주했던 마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회 규모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뭐 크네 작네 뭐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강화도 부근리에는 그 정도 규모의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고인돌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약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대략 한 뭐 4만에서 이제 6만 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인돌 수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죠? 수수께끼입니다. 어쨌든 이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물론 중국에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에 가장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인돌, 고창 고인돌, 뭐 강화 고인돌 해서 몇몇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있는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인돌 문화가 아주 독특한 고대의 선사시대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의 이제 형태를 보면 이제 크게 세 개의 형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받침돌이 있고 위에 덮개돌이 있죠. 그 생긴 모양이 마치 그 탁자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또 주로 한강 이북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반도 중부 이북에, 그리고 만주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고인돌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함께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이 탁자식 고인돌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 남부지방으로 가면 뭐 잘 아시다시피 고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는 바둑판식이라고 해서 덮개돌이 있는데, 그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돌이 굉장히 작고 낮아요. 그래서 마치 그 옛날 그 바둑판처럼, 바둑판이 있으면 그 바둑판 밑에 한 주먹만한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고인돌을 우리가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인돌은 이제 그냥 덮개돌만 올려놓은 고인돌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부지방에는 이제 대부분이 또 개석식이에요. 그냥 돌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속된 말로 저게 짱돌인지 고인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게 고인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땅을 파보면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인돌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남부지방, 그러니까 한강 이남 지역에는 바둑판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강 이남 지역 남부지방에 바둑판식 그 탁자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형태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산의 청동기 시대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우리 안산에 청동기 시대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왜냐? 우리 안산에 신석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동기 시대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산의 청동기와 관련된 유적지는 선부동과 월피동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군데만 있었느냐?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우리 안산시 주변에도 고인돌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흥시인데요. 시흥시의 조남동에 가면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요. 군자동에 가도 있고요. 또 개수동에 가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우리 안산의 저 위쪽에 광명시가 있는데, 그 광명시에 보면은 이제 가학동, 우리 안산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가학동이 있는데, 그 가학동에는 고인돌 군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7기 이상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안산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도시에 다양한 고인돌이 있네요. 그 얘기는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안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지역도 청동기 시대의 여러 마을이 규모가 큰 신석기 시대 신길동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고인돌이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이 월피동과 선부동의 고인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주로 이제 선부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피동 고인돌은 모두 11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발굴 이후에 안산시가 개발이 되고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 고인돌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럼 이 월피동 고인돌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안산천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양상동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양상동에 가면은 거기 예비군 훈련장이 있죠. 그리고 거기 광덕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주변, 그러니까는 양상동과 월피동이 만나는 그 일대가 바로 고인돌이 모두 11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굴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고인돌의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고인돌, 그리고 뭐 몇 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11기나 되는 이 많은 고인돌이 어디로 갔을까?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우리 안산의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피동 고인돌입니다. 참 안타깝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됐다면 어쩌면 우리 안산은 고인돌 마을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이 선부동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부동 고인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부동 고인돌은 현재 남아 있고요.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부동 고인돌을 이 월피동 고인돌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고인돌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산의 저쪽 그 현재 신길동이 있죠. 그 신길동에서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안산역이 있습니다. 안산역에서 저쪽 그 선부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시흥시청으로 가는 그 길이 있죠. 그 선부고등학교 옆에 이제 고가도로 나오는 사거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사거리를 검문소 사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거 이제 교통의 요지죠. 우리 안산으로 해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이기도 했고요. 시흥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고, 또 군자 도일로 가는 길이기도 했고, 또 저쪽 그 해안가에서 그 사거리를 통해서 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요지죠. 옛날에는 그곳이 그 장터가 있었다고 해요. 산대장이라고 하는 5일장이 섰던 곳이기도 한데, 장이 섰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어쨌든 거기 이제 그 고가를 넘어서 시흥시청으로 이제 고가 내리면 왼쪽에 거기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상하수도 배수의 펌프장인가 하여튼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고인돌이 모두 11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 고인돌 발굴의 이제 뭐 뒷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고인돌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막 미끄럼도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된 당시의 고인돌을 보면은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 아주 큰 고인돌이 하나 있는데 그 고인돌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덮개돌이 있으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놀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봤더니 심상치 않은 커다란 돌들이 있으니까 이게 뭘까라고 본격적인 학술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고인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고인돌을 발굴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모두 11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고인돌은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나왔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가 큰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바둑판식 고인돌, 그 다음에 개석식 고인돌 형태가 여러 형태가 함께 다 나왔던 겁니다. 한 기도 아니고 11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이 선부동 지역에 또 여기 가까운 신길동 지역에 커다란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이 신길동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뭐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아직 뭐 나타나진 않았지만 신길동 마을 사람들과 선부동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과는 아마 어떤 그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일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그곳에 살면서 여러 기의 고인돌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인돌은 발굴을 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체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배계급들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우리 안산의 선부동 고인돌에서도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뭐 반달 돌칼이라든지 뭐 돌 화살촉, 뭐 석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뭐 여기서 잠깐 이제 옆으로 이야기를 좀 비켜 나가자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청동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전히 이제 일반적인 도구는 섞입니다. 왜냐하면 청동은 이제 귀에서 지배자들의 어떤 그 위시용 또는 의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일반 도구들은 다 돌이었는데 적어도 이 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의 어떤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로 된 검과 또 돌로 된 그런 도구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부동 고인돌에서는 석검, 그다음에 돌 화살촉, 그다음에 반달 돌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반달 돌칼은 농사를 짓는 농기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할 때 자르는 용도로 썼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고인돌 우리 안산 선부동 고인돌의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 지역에 살았던 그 선부동의 지배자가 죽었을 때 그 지배자를 위해서 당시 그 마을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을 함께 묻어줬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고인돌이 그 발굴된 고인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그 북방식 고인돌은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그 경기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박물관의 그 야외 전시장에 가보시면 우리 선부동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거기로 갔을까? 뭐 당시 그 우리 선부동 고인돌을 발굴한 발굴팀이 명지대 박물관인데 그 명지대 박물관 팀이 이제 그 고인돌을
경기도 박물관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어쨌든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고인돌은 거기다가 이제 계속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은 성어박물관 앞으로 옮겼어요. 그 성어박물관 앞에 그 성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어박물관 앞에 고인돌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여기 신길동 선사유적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뭐 그 옮기는데 뭐 저도 좀 관여를 하게 됐는데요. 왜 선부동의 고인돌이 성어박물관에 있느냐, 박물관 앞에 있느냐, 이건 뭐 격이 안 맞죠. 성호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실학자고 이 선부동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인데 시기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왜 원래 있던 자리에 있지 않고 옮겼을까?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그것을 옮겨 놓을 만한 장소가 딱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옮겨 놓았던 거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렇다면은 어쨌든 같은 선사와 관련된 유적지가 신길동에 조성이 되어 있으니 신길동과 청동기 시대를 좀 같이 아울러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유적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안은 뭐 제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현재 신길동 선사유적 공원 안에 신길동 움집과 함께 선부동 고인돌이 함께 이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 시민들께서는 신길동 선사유적공원에 가시면 신석기 시대 흔적과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시 이제 또 발굴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드리자면 왜 우리 선부동의 고인돌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나왔을까? 뭐 예를 들면은 전부 다 북방식 고인돌, 아니면 전부 다 바둑판식, 아니면 개석식이 아니고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나왔을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뭐 추정이고 상상이긴 하지만요. 이 한반도의 이 중부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은 저 북쪽의 문화와 남쪽의 문화가 만나는 점이지대죠. 그러니까 두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음식으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라고 하는 음식 뭐 다 잘 아시죠? 만두는 이제 주로 북쪽 지방에서 많이 해 먹었던 음식이죠. 그리고 이제 떡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남부 지방에서 많이 해 먹던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북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만두를 해 드셨고 남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떡국만 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만두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 지방에 사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살다가 오신 분이거나 뭐 지금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떡국에 만두를 넣는다는 거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만두를 먹으면서 그 안에 떡국이랑 같이 먹는다? 이거 있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중부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떡국과 만두를 같이 먹는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이제 떡만둣국이라고 하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이제 저도 이제 중부 지방에 살았죠. 서울에 살다가 이제 안산에 왔으니까 저는 어릴 때 늘 떡만둣국을 먹었지 만두 따로 떡국 따로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 설날 만둣국을 먹는다, 떡국을 먹는다 했을 때는 함께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부지방이라고 하는 것의 지리적 특징은 두 문화가 만나는 거죠.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 안산 선부동의 고인돌도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화의 접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문화가 만나는 어떤 문화 복합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두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고인돌의 어떤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뭐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왜 이렇게 다양한 고인돌이 나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안산 선부동 고인돌을 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또 하나 11기뿐만 아니라 현재 미발굴된 고인돌이 5기가 더 있습니다. 거기 그 발굴된 그 바로 옆으로 이제 계곡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현재 그 규모는 좀 작지만 남아 있는 고인돌이 2기가 더 남아 있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거기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그 예비군 훈련장 정문 바로 맞은편에 그 식당이 하나 있죠. 추어탕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추어탕 집 바로 뒤에 가시면 또 고인돌이 하나 있습니다. 미발굴된 그 고인돌인데요. 5호 고인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고인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모를 뿐더러 그것이 고인돌인지도 잘 모릅니다. 거기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시에 제안을 해서 표지판을 세워놓긴 했는데 거기 이제 출입구가 마땅하지 않아서 식당 옆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인돌을 찾아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시민들이 좀 고인돌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고인돌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고인돌을 보면은 이게 무슨 고인돌이야, 짱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고인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치석의 흔적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인돌 덮개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돌을 큰 바위에서 이제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떼어내는 흔적이 좀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거대한 바위돌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 틈에다가 이제 이 나무 쐐기를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팽창하면서 여러 개의 그 금관 부분에 이 쐐기의 나무가 이제 팽창하면서 그 팽창한 힘에 의해서 이제 돌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러 고인돌을 지금 살펴보면 그렇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인공이 가미된 치석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고인돌에 성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덮개돌에다가 뭔가 그 예리한 돌 같은 걸로 계속 좌우로 돌려가지고 홈이 구멍 같은 것이 이게 파여져 있는 거죠. 그 추어탕집 뒤에 있는 그 미발굴된 고인돌에도 그 성혈이 3개가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근데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현재 그 신길동에 옮겨 놓은 그 고인돌에도 보면은 한 고인돌에 유독 그 성혈이 많이 발견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주 독특합니다. 모든 고인돌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뭐
연구에 의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이 고인돌에 성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인돌 덮개돌에 구멍 같은 게 홈이 여러 개 파져 있는 거죠. 어떤 고인돌에는 그 홈이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고인돌에는 몇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숫자도 다양하고 또 크기도 다양합니다. 크게 홈을 파놓은 고인돌이 있고 아주 작게 홈을 파놓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고인돌에서 이 성혈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안산 선부동에 하나가 있고요. 또 그 경기도 박물관 앞에 있는 그 북방식 큰 고인돌에도 성혈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피동 고인돌에서도 성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고인돌을 축조할 당시에 물론 이제 축조할 당시에 만들었는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고인돌에 가서 이렇게 홈을 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인돌에 이렇게 그 성혈을 만든 것은 그리 많지는 않고 몇몇 고인돌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성혈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학자마다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이 성혈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본격적인 농경이 본격화되고 또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또 정복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사회 규모가 급격히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필요했겠죠. 즉 생산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어떤 기원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마 이 성혈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막 이제 돌 같은 거를 예리한 것을 막 그 파면서 어쨌든 그 지배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주술적인 또는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올해는 우리 마을에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기원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아주 독특한 성혈이 있습니다. 그 성혈은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마치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성혈이 있어요. 어떤 고인돌에 있는 성혈은 북두칠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제단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자리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또 어떤 학자는 또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마을에 뭐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는 지배자가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추정인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독특한 그런 성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인돌이 이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고인돌을 직접 가서 이렇게 뭐 만져보거나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지만요. 그나마 이제 그것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고인돌은 우리 여기 신길동 선사유적공원에 오면 그 성혈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좀 더 큰 성혈을 보시려면 군자동 고인돌 그리고 여기 조남동 그 목감지구에 가면은 거기에도 아주 큰 북방식 고인돌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성혈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흔적들을 통해서 고인돌을 축조했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회 모습들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거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우리 인류 사회에 끼쳤던 영향,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청동기 시대에 이제 비로소 지배와 피지배, 계급 사회가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사회가 본격적인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사회 규모가 커지고 좀 더 복잡화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국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뭐 그래서 고조선에 잘 아시다시피 8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8개의 법으로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제가 또 이 8조법의 의미를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회가 점점 그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동기 시대가 아닌가. 그 청동기 시대에 우리 한반도와 특히 이제 우리 안산의 고인돌을 통해서 당시 그 지배계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 안산 지역의 청동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옛 역사 또는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나가는 것이 역사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계급사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계급사회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산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와 흔적들, 그리고 고인돌을 좀 잘 보존하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 또 잘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게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순박한 꽃이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이 맺고 순박한 꽃이 맺고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